안녕하세요. 짧은 사연 명쾌한 해답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 5살짜리 아이가 동생이 빠는 쪽쪽이를 계속 빨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내용인데요. 마침 두 번째 사연도 비슷한 거라 이 두 가지 사연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아이는 5살 남자아이고 유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뭐든지 입에 갖다 대려는 게 심했어요. 5살이 된 지금도 손톱을 물어뜯고 플레이도우도 입에 가져다 대고 들어가지 말라고 감아놓은 밧줄까지도 입에 대요. 쪽쪽이는 원래 사용을 안 했는데 올해 초 동생이 태어나면서 동생이 하는 거 보고 자기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줬는데 처음엔 아기가 할 때 자기도 하고 같이 사진도 찍어달라고 하더니 지금은 계속 물고 있으려고 해요. 잘 때는 아빠가 재우는데 한 번은 물고 잠들어서 빼려고 했더니 이로 꽉 물고 있더라고요. 말은 잘 듣는 편이라 잘 때나 밖에 나갈 때는 안 된다고 알려주니 안 하기는 하는데 이걸 그냥 계속 들어줘야 하는 건지 어느 정도 해소하게 냅둬야 하는지 고민이에요. 네, 여기까지는 5살짜리 남자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사연이었고요.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우리 아기는 약 100일 정도 되었는데요. 요즘 손을 입에 자주 가져가요. 손가락을 많이 빨면 위생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손싸개를 해주는데요. 손싸개를 입에 많이 넣어서 자주 빨아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기가 입에 손을 가져갈 때마다 손을 아래로 내려주는 걸 하루에 거의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위 어른 중에는 구강기라서 손가락 빠는 건 당연하니 막지 말라는 분도 있고 오감 발달을 위해서 손가락을 빨게 두라고 하기도 해요. 손을 못 빨게 하면 아기는 기분 좋을 때는 괜찮다가 계속하면 막 우는데요. 너무 못하게 하면 구강기에 고착될까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다 보니 슬슬 걱정이 되네요. 제가 해오던 것처럼 손을 계속 못 빨게 해도 구강기 고착에 문제는 없을까요? 예, 이제 이런 두 개의 사연이 왔는데요. 일단 답을 먼저 드릴게요. 지금 아이가 손가락을 빤다, 무언가를 빤다 하는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유아는 전혀 문제가 아니고 5살이면 문제는 아니지만 가급적 주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사실 두 번째 사연은 좀 제가 엄마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구강기 고착 뭐 이런 단어를 쓰셨어요. 아마 공부를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책도 많이 읽고. 근데 이제 막상 정작 아이를 낳으니까 이 아이가 뭐 손을 빨거나 하는 게 문제인지 아닌지부터 지금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강기 고착인지 아닌지는 성인이나 돼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아마 애를 키워보신 분들은 누구나 얘는 뭐든지 왜 다 입에만 가면은 뭘 빨지 뭐 할지 이제 이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텐데, 자, 아이가 뭔가를 빠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냥 그 이유는 일단 너무나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수유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엄마 젖을 빨아먹으면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위가 입입니다. 입 주변에 뭐가 왔을 때 그거를 감지하고 그거를 빨아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기들 이렇게 입 주변에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대보면 이렇게 입이 그쪽으로 이렇게 막 가면서 뭔가를 이렇게 빨려는 신용을 합니다. 뭐냐면 이제 뭘 먹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주변이 예민하지 않으면 아이는 자기가 필요한 걸 먹는데 좀 느리거나 뭔가 좀 부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생존을 하기 위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커가면서 이런 것들은 점점점 줄어듭니다. 자, 그리고 뭐 고착이라고 하는 건 사실 고착은 좋지 않은 용어죠. 그러니까 구강기에 고착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강기 고착이 돼서 뭐 성격이 이상하다, 인성이 잘못됐다, 제가 여태까지 임상에서 이렇게 진단을 내린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아이는 필요한 만큼 그 나이에 중요한 만큼 뭔가를 빨거나
뭐 입에 갖다 대려고 하고요. 근데 그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관련된 행동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만 첫 번째 아이는 지금 이제 5살이거든요. 5살인데 뭐 쪽쪽이를 계속 빤다. 이렇게 되면 뭐 좀 5살인데 너무 늦게까지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렇게 걱정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기에 좋지도 않고. 근데 이 아이가 엄마가 하지마 그러면 안 하는 걸로 봐서 그냥 안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 주시면. 지금 아이가 계속 달라고 조르는 게 아니라 일단 준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뺏지 못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는 이거 하지마 하고 그냥 뺏는다. 네, 뭐지? 뺏는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준 거를 취소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너 애기는 하는데 너는 안 하는구나 하는 정도로 칭찬을 해주시면 금방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어머니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이제 좀 과하신 것 같아요. 지금 아이가 수시로 당연히 손가락을 빨고 손을 빨고 손싸개를 해주면 그 손을 싸준 그 천을 빨거든요. 아마 깨어있는 시간 내내 그럴 텐데 그걸 손을 잡고 내리는 행동을 엄마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피곤한 거 플러스 아이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TV 보는 걸 좋아해. 그리고 TV를 볼 때 뭔가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해져. 근데 내가 TV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와서 여보 TV를 많이 보는 건 좋지 않아 하면서 꺼요. 그러면 조금만 더 볼게. 그러면 딱 10분만 봐. 이렇게 하고 또 보고 있는데 10분 만에 와서 또 꺼요. 계속 10분마다 남편이 와서 TV를 끄면 얼마나 참을 수 있겠어요. 아마 한 2-3번이 되기 전에 폭발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엄마가 아기한테 하는 행동이 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괜찮으면 어느 정도 아이도 뭐 그런가 하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당연히 이제 짜증을 내고 뭐 울기도 하고 지금 막 계속하면 막 운다고 하셨거든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기분 좋은 행동이고 이 시기에는 너무 당연한 정상 발달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냥 자주 빨아주시고 그 손싸개를요.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아이가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아셨죠? 손 이렇게 계속 안 내리셔도 됩니다. 생각만 해도 피곤할 것 같네요. 자, 다음 사연인데요. 자, 저희 아이는 갓 3돌이 지났고요. 잠을 잘 때는 엄마, 가끔은 아빠랑 아이 침대에 누워서 동화책을 듣거나 도닥거려주며 잠을 재워줍니다. 보통 30분에서 길면 1시간 정도 걸려서 재우고요. 잠들고 나면 저는 나오고 부부 방에서 따로 잡니다. 밤에 자다 깨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베이비폰이라는 기기로 아이가 방에서 울거나 하면 부부 방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잡니다. 아침이나 새벽에 아이가 먼저 깨면 알아서 부부 방으로 오고요. 그런데 주변 엄마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슬슬 딱히 같이 누워서 재워주지 않아도 혼자 알아서 잠드는 아이가 꽤 보여서 언제까지 재워줘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혼자 잠들 수 있게 교육시킬 수 있는지 궁금해요. 잘자 하고 나오면 문 닫기가 무섭게 따라 나오는 아이고 외동이고 저희 부모는 둘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만 3돌이고 엄마가 재워주고 나오면 아이가 이제 쭉 자다가 아침에 깨면 뭐 놀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이제 엄마 아빠 방에 온다는 건데요. 제가 듣기로는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운 수면인 것 같습니다. 일단 떨어져 잘 수 있고 떨어져 자다가 깼는데 뭐 울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아. 아마 다른 분은 이 정도면 야 정말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게 사람이 이제 욕심이 한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주변에서 우리 애는 혼자 자, 알아서 잠들어, 자라고 한번 나오면 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우리 애가 부족한 거 아닌가? 뭐 내가 이제 혼자 자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는 문제가 나오면 제가 꼭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먹고 자는 거는 이제 생리적 활동이거든요. 생리적 활동이라는 건 이렇게 몸이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정말 개인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제한다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니고요.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통제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다른 것보다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 뭐 잠을 한 번에 길게 자는지 짧게 자는지 뭐 아침형인지 저녁형인지 이런 것들이 기질에 다 타고납니다. 그래서 얘가 뭐 아침 늦게까지 자는 스타일인데 내가 지나치게 일찍 깨운다든지, 저녁에 일찍 자는 스타일인데 계속 뭘 시킨다든지 이러면은 사실 아이하고 부모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면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하고 아이하고 가장 편한 방식으로 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결혼을 했는데 뭐 아내는 늦잠을 자는 스타일이고 남편은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 그럼 새벽같이 일어나는 사람이 아내를 계속 깨우고 아침에 뭘 같이 하자 그러면은 굉장히 피곤하겠죠. 자, 근데 이제 반대로 뭐 나는 밤에 나가서 노는 게 좋은데 남편은 한 뭐 9시나 10시면 자. 뭐 나는 심야 영화도 보고 싶고. 자, 그러니까 계속 남편한테 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왜 나랑 밤에 안 놀아줘?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오랜 기간에 결혼 생활이 피곤해지겠죠. 그래서 그냥 이 집은 따로 세돌 아이가 따로 잘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발달에 맞고 적절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혼자 자면 좋겠다는 건데 이거는 또 개인차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뭐 혼자 남아있으면 좀 불안해하는 애도 있고 아닌 아이도 있을 것 같고, 또 혼자 있으면 잠이 쉽게 드는 아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어떤 기질, 뭐 평소 습관 이런 걸 보고 이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제 한 2가지 정도는 통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아이가 보통 잠이 오는 시간에 눕혀주면 빨리 잠이 든다는 거죠. 지금 이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지 몇 시부터 재운다는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얘가 보통 10시면은 되게 졸려서 막 정신을 못 차려 이러면은 10시에 눕히면 바로 자겠죠. 심지어 엄마가 옆에 있건 말건. 그러니까 얘가 졸린 시간에 눕혀서 재운다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잠자리에서 부모가 즐겁게 해주면 얘는 절대로 혼자 자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이는 잘 때마다 뭐 엄마가 뭐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고 이러면 그 시간은 노는 시간이지 자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 때는 대체로 그냥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고 너무 정서적으로 반응해 주지 않고 그러면서 졸린 시간에 얘를 재우면 아마 조금 빨리 혼자 자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절대로 급한 일은 아닙니다. 네, 답이 됐죠? 자, 다음 사연입니다. 제목이 뒤끝이 긴 아이인데 제가 사연을 읽어보니까 이게 뒤끝이 긴 거 맞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다른 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저는 새 아이 엄마인데 6살 첫째 아이를 볼 때마다 걱정이 듭니다. 아이는 뒤끝이 매우 깁니다. 집에 있다가 나가자고 하면 계속 이유를 대고 꾸물거리고, 밖에 나가 있다가 집에 가자고 하면 그 역시 싫어하면서 시간을 엄청 끕니다. 어린이집에서 친구 누구 때문에 서운했다는 이야기를 하원할 때 집에 와서 아빠 퇴근 후 잠자리에 누워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최소 5번 이상 같은 말을 합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서운했어 하는 얘기를 하원에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어린이집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 친구들과 잘 놀 때도 있지만 아이가 만드는 장난감에 다른 애가 손을 대거나 친구들이 같이 놀자고 장난을 치면 공격당한 걸로 느끼고 자기를 괴롭힌다고 말합니다. 동생이 쌍둥이다 보니 2명의 애가 갑자기 사랑을 뺏긴 스트레스를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맞춰주다가도 그 한없는 뒤끝에 제가 감정 폭발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맘대로 안 되면 동생 탓, 엄마 탓도 자주 하고요. 예민하고 소심해 보이는 아들이 걱정입니다. 뒤끝이 긴 아이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뒤끝이 긴 아이 같지는 않고요. 예, 엄마가 그걸로 뒤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 탓을 하거나 서운하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걸 이제 그 감정이 계속 남아 있어서 되게 오래 간다, 뒤끝이 길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핵심은 그 얘기를 반복한다기보다 뭔가 억울하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서운해, 억울해. 서운해, 억울한데 그 얘기를 반복하는 것일 뿐이죠. 핵심은 반복과 길다가 아니라 서운해, 억울한데, 네, 우선 6살 첫째와 그 다음에 쌍둥이, 이제 둘째, 셋째가 있는데, 일단 엄마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기운도 딸리고 시간도 딸리고 신경 쓸 일도 되게 많고. 자, 이제 이럴 경우에 새 아이들을 보면은 한 아이한테 가는 엄마의 에너지, 뭐 애정 표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게다가 이제 둘째, 셋째가 쌍둥이로 있다 보면 큰애한테 가는 이제 관심이 굉장히 줄어들죠. 굉장히 줄어들다 보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상황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대체로 동생이 생기면서 바뀐 변화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혼자 엄마를 독차지하고 살다가 갑자기 2명의 침입자가 생긴 겁니다. 2명의 내가 볼 때는 막 전혀 통제도 안 되고 지 맘대로 하고 똥 싸고 오줌 싸는 그런 이상한 애들인데, 엄마 눈에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사랑스럽고 걔네들만 보이고 다른 어른들도 예뻐하는 그런 침입자가 이제 2명 생긴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 걸 나눠야 되고 얘네들이 내 영역을 침범해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엄마는 날 쳐다보지 않고. 자, 이런 상황에서 피해의식을 느끼는 거는 당연하죠. 예, 뭐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촌이 자기네 식구 5명을 끌고 들어와. 그래갖고 내가 해놓은 밥을 같이 먹자 그러고 내 옷을 막 꺼내 입고, 예, 우리 집에 있는 통장에 돈까지 막 뺏어서 써. 나는 한 번도 동의해 준 적이 없는데. 그러면 누구나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저들을 어떻게 하면 내쫓지? 이런 생각이 들고, 내쫓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다, 화난다, 이제 이런 말을 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누구누구 때문에 서운했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한다 그러는데, 이 아이는 사실 집에 있을 때 내내 서운하거든요. 서운하고 괴롭힘 당하는 것 같고 동생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 내내 이러면 이런 감정은 당연히 밖에 나가서도 비슷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가서도 비슷한 일이 생기면 서운하고, 비슷한 일이 생기면 화가 나고, 비슷한 일이 생기면 걔 때문인 것 같은 이제 그런 어떤 경험의 확장,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있다가 나가자고 하면 이유를 대고 꾸물거리거나, 있다가 집에 가자고 하면 시간을 끌고, 뭐 이제 이런 거는 조금 다른 얘기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동생들이 있다 보니까 밖에 나갈 때, 들어올 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줄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저항을 하려는 그런 태도가 생기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머니 나름대로는 동생이 태어나서 애가 힘들겠구나 하고 많이 이해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화가 이렇게 빡 나고 그런 것 같은데, 뭐 아이가 동생들 때문에 힘든 것도 당연하고 엄마가 이렇게 느끼는 것도 당연합니다. 근데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동생 때문에 힘들지만 동생이 생겼기 때문에 아이는 바뀐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엄마도 큰애가 안쓰럽지만 마냥 큰애를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일정 시간을 정해서 동생 때문에 힘들었던 거, 억울했던 거, 화나는 거를 좀 들어주시는 거예요. 뭐 가능하면 좀 조용할 때, 동생들이 잘 때, 뭐 이럴 때 너무 길게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억울하다는 말을 하면은 계속 하면 할수록 더 이제 그 감정이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누구누구 뭐 때문에 힘들지, 엄마가 봐도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아이가 얘기를 하겠죠. 그럼 과잉 반응하지 마시고 맞아 그랬겠다, 그렇구나, 뭐
하고 한 10분 정도 들어주시고요. 그래, 엄마는 근데 네가 동생들이 이렇게 괴롭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많이 안 내는 게 참 기특해 하고 첫째로서의 바람직한 행동을 칭찬해 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하나는 억울하다고 하는 감정이 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뭘 갖고 가서 억울한 게 아니라 동생이 갖고 가서 화가 나는데 그 마음을 안 알아줄 때 억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맞아, 아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가 화가 났구나 하면은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준 거거든요. 시간은 좀 있지만.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 모아서 억울하겠다, 화나겠다 하는 걸 알아주시면 억울한 마음은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을 빼고 나머지 시간에는 엄마가 생각하는 규칙대로 아이를 대하는 게 맞아요. 애가 뭐 동생이 그랬어 어쨌어 그럴 때 이제 흔들리지 마시고, 그때는 그냥 아니 이렇게 하기로 했어 하고 그대로 규칙대로 하시면 아이가 이렇게 억울한 마음은 줄어들면서 규칙에 대해서 저항하는 정도도 아마 같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새아이 키우신 어머니인데 힘내세요. 제가 상상만 해도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어머니가 조금만 노력하시면 큰애는 금방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사연 제가 읽어볼게요. 저는 6살과 5살인 두 딸의 엄마입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된 이유는 5살 딸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때마다 싫다고 울거나 배가 아프다고 하거나 어린이집 가는 게 무섭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너 때려? 라고 물으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집 생활을 했고 그 전까지는 가정보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아마 집에서 엄마가 돌봐주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맞죠? 예, 3월부터 보냈는데 8월인 지금까지 어린이집 가는 걸 싫어합니다. 어린이집 문 앞에서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이야기하고 울먹거리면서 엄마 나 빨리 데리러 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은 오전 9시 반에서 오후 3시까지 인데요. 겨우 작별 인사를 하고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어린이집에서 잘 안 먹고 혼자 놀곤 했는데 몇 달 전부터는 어린이집에서도 밥도 잘 먹고 친구들이랑 그전보다는 어울려 논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원 후에 물어보면 친구랑 놀았고 재미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이집에 계속 가고 싶냐고 물어보면 집에서 엄마랑 있는 게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아침마다 집에서도 울거나 울먹거리거나 거실 바닥에 누워서 가기 싫다고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아침에 울지도 않고 언니랑 둘이서 장난감 가지고 잘 놉니다. 네, 지금 좀 약간 잡음이 들어가는데요. 네, 제가 병원에 있어서 공지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요. 네,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저와 아이 간의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분리불안을 느끼는 건가요? 만일 분리불안이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년에 언니와 같은 유치원에 보내는 게 나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지금 5살짜리 둘째 아이를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는데 행동적으로는 초반에는 이제 뭐 밥도 잘 안 먹고 다른 애들이랑 잘 안 놀았는데 이제 좀 2-3달 지나면서 지금 잘 놀고 밥도 잘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린이집에 가는 거는 싫다고 그러고 가기 싫다고 울기도 하고 이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데요. 지금 보통 아이가 이런 행동을 보이면 이제 많은 엄마들이 애착에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하는 게 애착 문제에서 비롯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보통은 기질 문제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좀 낯선 거를 좀 힘들어하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아이들이 집에서 어린이집이라는 낯선 상황으로 환경이 바뀌면서 이제 가기 힘들어 하는데요. 뭐 그거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활달한 아이들도 초반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뭐 그러면 그만두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그만두는 게 답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런데 이제 그냥 보편적으로 보면 5살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보육기간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그만두는 게 답인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일단 조금 다니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평소에 기질이 굉장히 예민하고 겁도 많고 새로운 데 갔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이라면 네, 그거는 그때는 이제 그만둘 거를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다른 가능성이 좀 눈에 보이는데요. 지금 엄마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 어린이집 가는 게 좋니? 가는 게 좋아? 집에 있는 게 좋아? 계속 다닐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알게 모르게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올해 휴가를 가는데 바다로 갈래? 산으로 갈래? 뭐 이렇게 물어보고, 뭐 저녁을 먹을 건데 한식을 먹을래? 일식을 먹을래? 자, 근데 이게 비슷비슷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죠. 아, 바다가 좋을까? 산이 좋을까? 근데 나는 워낙 바다를 좋아해. 워낙 바다를 좋아했고 산은 가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산, 뭐 이제 이렇게, 바다, 이렇게 한 번에 대답을 하게 되죠. 아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엄마랑 있을래? 어린이집 갈래? 그러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엄마랑 있고 싶다는 거죠. 엄마랑 있고 싶어. 근데 엄마는 아, 어린이집 가기 싫어? 한 다음에 그래도 어린이집에 가야 돼. 이렇게 되면 바다에 가고 싶어? 아, 안 돼. 그래도 산에 가야 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아이는 그런 엄마의 어떤 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엄마가 계속 자기한테 선택권을 준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안 간다고 해보고 떼도 써보고 울어도 보고, 예,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엄마가 끊임없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갈래? 가고 싶어? 싫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런 행동을 지속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주목한 부분은 주말에는 잘 논다는 거거든요. 근데 불안이 높아서 어린이집에 가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주말에도 계속 걱정을 합니다. 나 또 어린이집에 가야 돼? 꼭 가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엄마가 보이는 그 시그널,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엄마랑 있어도 돼, 뭐 이런 시그널을 캐치하고 계속 뭐 조르거나 울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기 싫어? 가고 싶어? 어땠어?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뭐 당연히 가야지. 네가 가기 싫은 건 알지만 그냥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지 말고 좀 지내다 보면 애도 이런 시도를 하는 게 점차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좋아지지 않으면 또다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